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계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 보셨나요? 50대, 60대 분들이 전 재산을 날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100% 안전. 이런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 믿었다면 지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한 60대 가장이 노후 대비로 부동산 경매 투자에 나섰다가 5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믿었던 투자 컨설팅 업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남의 일 같으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 수익 같은 광고가 넘쳐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의 진짜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사기 수법과 안전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유튜브나 SNS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후기 믿고 싶으셨죠? 그런데 그런 광고를 믿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6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를 찾았죠. 전문가가 상담해주고 여러 성공 사례도 보여주니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한 후 한 달도 안 되어 업체가 사라졌습니다. 노후 대비가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서울에 사는 62세 박모 씨.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금과 노후 자금으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금리가 낮고 예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친구들과 만나면 요즘 돈이 너무 안 돈다. 연금만 믿고 살기 힘들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가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안정적인 월 20% 수익이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한 주부가 직접 출연해 700만 원을 투자해 매달 500만 원씩 받고 있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믿음이 갔습니다. 댓글을 보니 저도 가입했어요. 진짜 수익 대박입니다. 같은 긍정적인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얼마 후 박 씨는 해당 업체의 투자 설명회를 신청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상담사들이 이건 대한민국 상위 1%만 아는 재테크 기법이라며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안전한 투자를 몰랐다니. 그 자리에서 그는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금 60만 원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보셨죠? 10배 더 투자하시면 수익도 10배가 됩니다. 박 씨는 더 큰 돈을 넣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받을 수 있었던 이자보다 훨씬 큰 돈을 단 하루 만에 받았으니까요. 결국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투자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의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찾아간 강남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 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수익 인증 후기는 모두 가짜였고 성공한 투자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조작된 연기자들이었다는 사실을요. 박 씨는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투자했다가 바보 취급받을까봐. 그렇게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짜 투자 광고가 더 교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수익이 입금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더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려던 사람들이 결국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 수익 같은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의 진짜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사람의 사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이정호 씨. 그는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퇴직금과 저축으로 어렵게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금리는 낮아 예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만나면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엔 너무 빠듯해. 주식 투자라도 해야 하나?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이 씨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노후 대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고 인터넷을 켜면 고수익 재테크라는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2배 수익,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1천만 원을 투자한 후 한 달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계좌 내역이 표시되었고 성공한 투자자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댓글에는 저도 해봤는데 진짜 돈 벌었습니다. 원금 보장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같은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행 이자는 연 3%밖에 안 되는데 여긴 한 달에 20% 수익이라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이트에는 전문가들의 분석 글과 성공 사례가 가득했고,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업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했고, 며칠 후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매우 친절하고 전문가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객님,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노후 준비가 쉽지 않으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 금융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무엇보다 원금이 보장됩니다. 손해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정말 원금 보장이 되나요? 그럼요. 고객님 같은 분들이 바로 VIP 고객이십니다. 저희 플랫폼에 가입하신 분들 중 99%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 보너스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평생 금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지만 상담사의 자신감 있는 말투를 들으니 신뢰가 갔습니다. 나도 이제는 돈을 벌게 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그는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씨는 돈을 송금한 후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틀 후 그의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보셨죠? 이게 바로 저희 투자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면 출금도 가능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도 훨씬 커집니다. 이 씨는 흥분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몇 달이 걸려야 받을 금액을 단 며칠 만에 벌다니.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직접 돈이 들어오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추가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고객님이 지금 1천만 원을 더 투자하시면 다음 달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VIP 한정 투자금 모집이 곧 마감될 예정이라 빠르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면 남은 노후도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추가로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라진 돈, 끊어진 연락. 그런데 투자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처럼 오던 상담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일시적인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돈을 출금하려고 했지만 출금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만 뜰 뿐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지만 사이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없는 번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이미 피해자가 수백 명 이상으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범인들은 해외에 있어 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 중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노후, 그리고 깊어지는 절망. 이 씨는 몇 날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돈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노후 자금을 사기에 날렸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해 할까? 결국 그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졌고 우울증 증세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같은 50대, 60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돈이 들어와서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한다길래 안심했는데 이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범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 수익 같은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의 진짜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사기 수법과 안전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 사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금융 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불법 자금 모집 신고 건수는 41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고된 건수일 뿐, 실제로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 의뢰한 업체만 35곳에 달하며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자금을 유출한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사기는 특정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기술 신사업 투자 사기가 전체의 48.6%를 차지하며 친환경 에너지 투자, 해외 채권, 금 투자 같은 생소한 분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및 금융상품 사기 34.3%가 뒤를 잇고 있으며 상장 예정 코인, 안정적인 연수익 20% 보장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사기 17.1%는 정부 개발 예정지라는 말을 내세워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이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아는 사람이 적다. 이건 상위 1%만 아는 재테크다 같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겉으로 보기에 신뢰할 수 있는 광고와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해 속이는 방식이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투자 광고를 보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노리는 금융 사기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50대, 60대가 가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인구의 73%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건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한 투자입니다. 같은 말을 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튜브와 SNS에서 이런 광고가 너무 많아져서 경계심이 무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노출되는 금융사기 광고의 수가 2022년 대비 2024년 현재 약 2.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투자 성공 후기, 주부도 가능한 하루 10분 투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익 모델 같은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응답자의 62%가 유튜브에서 본 투자 광고를 신뢰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투자 성공 후기의 대부분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런 사기는 초반에 수익을 조금 주면서 신뢰를 얻는 방식이 많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넣으면 자금이 묶이고 출금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금이 해외로 유출되면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이런 유사수신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고 창피하다는 감정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유사수신 신고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업체 리스트를 보면 많은 불법 업체들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이름을 바꿔가며 새로운 사기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적발된 한 투자 사기 업체는 3개월 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너무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어 씨는 사기범들은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VIP 한정 모집이다 같은 긴급한 문구를 사용해 투자 결정을 서두르게 만든다. 하지만 정말 좋은 투자라면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노후 자금을 노리는 금융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광고되는 투자 성공 후기를 믿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한 달 만에 수익 2배 같은 광고를 본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금융 사기범들은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보셨듯이 한순간의 선택이 노후를 송두리째 망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검증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멈춰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금융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기에서 벗어나고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없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안전한 재테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유사수신 불법 자금 모집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기 가능성이 높은 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투자 설명회나 광고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히 유튜브나 SNS에서 홍보되는 월 20% 수익,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투자 같은 문구를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투자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을 위한 금융 재테크 관련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금융안전 상담소를 운영하며 금융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최신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안전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줍니다. 경기도에서는 노인 재정 상담센터를 통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10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노인 금융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융 사기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기를 당한 노인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위험성이 낮고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되는 방법 중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과 장기국채 투자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투자상품 안내센터에서는 노인을 위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안전한 투자처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기 예금, 국채, 공공기관 채권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을 굴릴 필요가 없다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후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소득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실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투자 없이도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 재정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 맞춤형 재정 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생활비 예산을 짜는 방법부터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법, 그리고 재테크를 할 경우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특히 사기를 당한 후 다시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사기 피해 복구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잘 모르는 투자 상품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족과 항상 소통하고 중요한 금융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라는 조언을 강조합니다. 금융 사기범들은 항상 피해자들이 조용히 돈을 넣고 다른 사람과 상담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이걸 내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만 몰랐던 특별한 투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상품은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투자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건 VIP 고객만 가능한 투자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노인복지센터 같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투자 전에 반드시 검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노후 재테크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의 실수로 날려버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재테크를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투자 상품을 덜컥 믿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안전한 방법인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평생 흘린 땀방울, 이제는 쉬어야 할 때인데 불안한 마음, 무거운 한숨,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믿었던 손길이 등을 돌릴 때 남은 건 상처와 후회뿐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힘들어도 참아가며 버텼습니다. 이제는 그 긴 시간을 지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혹하기만 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는 적고 물가는 오르고 주변에서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하지만 손을 내민 곳이 우리를 돕기는커녕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노후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안정으로 채워지도록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돈을, 내 노후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가정, 일터,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안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당해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속상한 건 당연합니다.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끌어안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 경찰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대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대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불안이 아닌 안정과 평온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고 더 신중하게, 더 안전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켜나갑시다. 그동안 참아오느라,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삶 후회 없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대라는 나이,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로는 부모님 병원비를, 아래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자녀를 챙기다 보면 정작 나는 없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최근 통계를 보니 50대의 42%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55세 김성호 씨. 퇴직 후 한 달 180만 원으로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끊기고 연금은 10년 뒤에나 나온다며 막막해했습니다. 건강은 남았는데 돈이 먼저 마르는 인생. 이게 지금 수많은 50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이 불안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억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회사에 제출했던 이력서였다.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얼굴은 여전히 정장 차림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혜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정혜수 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다. 성실했고 후배들에게 부장님은 절대 회사 욕 안 한다로 통했다. 직장에서는 존경받았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 이제 좀 쉬면서 살자던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나도 좀 내 인생을 살 때가 됐지. 그는 그 돈으로 아이 둘의 대학 등록금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노후용 전세 아파트를 구했다. 당시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계산보다 훨씬 빨리 변했다. 2025년 봄, 물가가 오르고 전세 대출 이자는 매달 80만 원씩 나갔다. 둘째는 취업 준비 중이었고 큰아이는 결혼 대신 N잡을 택해 불안정한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혜수 씨 부부의 노후를 흔든 건 부모님이었다. 90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요양병원 생각을 했지만 입소 비용은 월 180만 원. 그 돈이면 차라리 모시자.
그날 이후 부부의 하루는 간병과 알바로 나뉘었다. 아내는 낮에 어머니를 돌봤고 혜수 씨는 새벽 배송 일을 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차가운 골목길에서 박스를 옮길 때마다 손끝이 저렸다. 그래도 일할 수 있잖아. 아직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체력은 빠르게 떨어졌다. 60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루는 택배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서 한동안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웃었다. 무리 안 하면 굶습니다. 그가 이력서를 다시 꺼낸 건 그날 이후였다. 퇴직한 지 3년 만이었다. 커피 얼룩이 묻은 낡은 종이를 들고 그는 안산 고용복지센터를 찾았다. 상담 직원은 말했다. 이력서 다시 쓰셔야 해요. 요즘은 다 온라인이거든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컴퓨터보다 현장이 익숙한 사람에게 온라인은 또 하나의 벽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안 쓴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퇴직 후 3년. 통장은 반으로 줄고 건강은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혜수 씨는 여전히 버틸 수 있다고 믿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늘도 면접 보셨다면서요? 요양 중인 어머니를 재워놓고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응, 봤는데 젊은 상사 밑에서 일할 자신이 없네. 여보, 그런 말 이제 그만해요. 일단 다시 시작해야죠.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일할 곳조차 없네. 그는 이력서를 다시 접어 서랍 안깊숙이 넣었다. 그날 밤 TV 뉴스에서 60대 고용률 사상 최저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아내는 말없이 뉴스를 껐다. 며칠 뒤 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같이 일하던 후배. 부장님,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 회사에서 단기 계약직 찾는데요.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 나 아직 할 수 있지. 뭐든 하자. 하지만 출근 첫날 그를 기다린 건 현장 청소 일이었다. 공장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동안 젊은 직원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부장님이 이런 일까지?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그는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잖아.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그는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아직도 오래된 이력서가 놓여 있었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나를 살릴 줄은 몰랐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다음 달을 걱정하지 않았다. 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그가 다시 일터에서 부딪히게 될 현실이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출근 첫 주가 지나고 손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오랜 사무직 생활 끝에 잡은 걸레와 빗자루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젊은 직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도 저 나이 땐 저랬지. 하지만 이젠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둘째 주, 일은 점점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자가 다가왔다. 정 씨,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야 해요. 오후에 점검 있습니다. 그는 묵묵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 하나가 툭 던지듯 말했다. 저분, 예전에 부장이었다며? 다른 직원이 웃었다. 그래도 지금은 청소 아저씨잖아요. 순간 손에 쥔 빗자루가 멈췄다. 정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퇴근길 손이 덜덜 떨렸다. 하늘이 유난히 낮고 무거웠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다른 일 찾아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이라도 하니까 숨 쉴 수 있어. 나도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싶어.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자존심은 부서졌지만
그 속에는 아직 살아남고 싶은 의지가 남아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그는 다시 일을 버텼고 관리자는 그를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젊은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아저씨, 옛날에 진짜 부장이셨어요? 응, 한때는 그랬지. 그럼 저희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회사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버티는 법, 사람이 일을 버티는 게 아니라 일이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거야. 그 대화 이후 젊은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청소 아저씨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정 선생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인생은 그를 잠시도 쉬게 두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는 요양병원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돈이 없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나 일 더 구할게. 여보, 몸도 안 좋은데. 괜찮아. 아직 두 팔이 있잖아.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서 오래된 이력서를 다시 꺼냈다.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고, 이름 옆에는 희미한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위에 펜을 들고 새로운 한 줄을 더 썼다. 현재 직업 공장 환경관리직 근무 중. 그 문장을 쓰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몇 주 뒤, 혜수 씨는 주말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 봉사를 시작했다. 그의 오래된 회사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기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의 중에 종종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일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일하면서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에요. 그 말에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2025년 여름, 그는 여전히 공장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손으로 바닥을 닦으며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퇴근길, 그는 오래된 이력서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의 삶을 증명하는 깃발이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웃으며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오늘은 누가 먼저 인사하더라.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좀 당신 눈빛이 예전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지 뭐. 그날 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이력서를 조심스레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일을 멈추면 마음이 먼저 죽는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누구의 아버지일 수도, 형일 수도, 당신일 수도 있다. 일하는 60대는 살아남았고 멈춘 60대는 사라졌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퇴의 준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충북 청주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이른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내리며 신문을 읽는 남자가 있다. 이름은 한기연, 올해 65. 30년간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전 명예퇴직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평범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늘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딱 하나만큼은 남들과 달랐다. 월급의 20%는 무조건 미래의 나에게 줘야 한다. 이게 그의 철칙이었다. 1990년대 초, 주변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댔다. 공무원은 안정은 있지만 돈은 안 되지. 친구들의 말에 흔들릴 법도 했지만 그는 월급에서 매달 10만 원씩 연금 저축이라는 이름의 통장에 넣었다. 그 시절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의 부인은 이런 그를 답답한 사람이라 했다. 기연 씨, 친구들은 다 아파트 분양받는다는데 우리만 전세살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은 빚내서 사는 게 아니야. 나중에 진짜 기회가 올 때 사자. 그 대화가 있던 2004년,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그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대출에 허덕였다. 시간이 흘러 그는 아이 둘을 키우며 작은 아파트를 사들였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산은 아니었지만 빚이 없었다. 빚이 없으면 불안할 게 없다. 그게 그의 신념이었다. 그리고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퇴직 10년 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연금만 믿지 않아. 세상은 바뀌고 물가는 오르잖아. 그래서 나는 일을 늦게까지 할 거야.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퇴직 후에도 작게 일하면서 꾸준히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는 55세부터 주말마다 컴퓨터 자격증을 공부하고 지역 주민센터에서 회계보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은퇴 준비가 너무 빠른 사람이라 놀렸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준비는 빠를수록 편안하다. 2025년 현재 그의 하루는 단정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회계상담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 대상 세금 교육을 진행했다. 월 30만 원의 소소한 활동비지만 그는 그 일을 삶의 리듬이라 불렀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할 일이 있으면 하루가 짧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위기는 있었다. 퇴직 1년 차였던 2023년, 아내가 갑작스레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와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다. 은퇴하자마자 병원비라니 어떻게 버텨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고 건강보험에 실손 넣어놨지. 그의 습관적인 준비는 위기에서도 그를 살렸다. 병원비 대부분이 보험으로 처리됐고 아내는 지금 완쾌해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다. 그때 느꼈어요. 노후 준비라는 게 돈이 아니라 불안해서 자유로워지는 준비라는 걸요. 요즘 그는 가끔 친구들의 연락을 받는다. 야, 너 아직도 봉사해? 그럼, 그게 내일이지. 참, 넌 여전히 부지런하다. 그는 대답한다. 아니, 살아있으려면 부지런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여전히 매달 연금 240만 원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닌다. 작년에 제주 올레길을 걸었고 올해는 전북 완주로 2박 3일 계획을 세워두었다. 이웃들은 종종 그를 성공한 노후의 표본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는 그 말에 손사래를 친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은 거죠. 그의 거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파일이 꽂혀 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써온 노트들이 있다. 내가 퇴직 후 하고 싶은 일, 10년 뒤 필요한 비용, 건강검진 일정표 같은 작은 메모들. 그는 가끔 그 노트를 꺼내 읽는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한다. 준비는 나를 지켜주는 가장 좋은 친구야.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마음 한켠에 불안은 있었다. 요즘 들어 친구들이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주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지금 괜찮지만 내 아이들은 어떤 노후를 맞게 될까?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배운 걸 전하기 시작했다. 청주시청에서 후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전 재정설계 특강을 맡았다.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는 그곳에 있던 수십 명의 젊은 공무원들에게 묘한 울림을 남겼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그는 늘 그렇듯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노을빛이 주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내년엔 남해로 한 달 살아보기 해볼까? 그래요. 이제 우리도 좀 즐길 때가 됐죠. 그의 얼굴엔 오랜 시간 묵혀온 안도감이 번졌다. 그의 삶은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불안 대신 평온을 마주한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운 좋은 사람이라 말하겠지만 그는 말한다. 운이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그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간다. 준비가 만들어준 평온 속에서 오늘도 그는 조용한 행복을 살고 있었다. 2024년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한기현 씨는 커피를 마시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내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실질연금 수령액 감소 예상.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결국 올 게 왔구나. 퇴직 후 3년 동안 그가 받은 공무원 연금은 매달 247만 원. 그 돈으로 생활비와 공과금, 보험료, 부부 식비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가는 멈추지 않았다. 쌀값은 20% 올랐고 전기요금은 2년 새 30% 가까이 뛰었다. 이제는 나도 줄여야겠구나.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제 가끔은 외식도 줄이고 우리도 텃밭 가꾸기 해볼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죠. 돈 아끼는 것도 운동이니까. 다음 주 그는 마을 근처 텃밭을 빌려 감자와 상추를 심기 시작했다. 삶은 느려졌지만 이상하게 여유로웠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퇴직 후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기현 씨,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요. 이웃 주민이 인사를 건넸다. 그는 손을 털며 대답했다. 준비한 사람은 불안 대신 흙을 만질 시간이 생기죠. 하지만 어느 날 그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 미안한데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둘째 아들이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예상치 못한 전세 계약 파기로 발이 묶인 것이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 전세금이 부족하대. 한 3천 정도 필요하대. 우리 통장에 그 돈 있나요? 응. 노후자금 일부 깨면 돼.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얗게 내리는 눈 속에 자신이 걸어온 세월이 비쳤다. 그 돈 아이한테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다음 날 그는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이 말했다. 이 돈을 깨시면 연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내가 살아온 이유가 그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아들에게 전세금을 보태준 지 2달 뒤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식장 한편에서 손님들이 인사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축하의 말보다 더 따뜻한 건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노트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부터 써온 기록들이 있었다. 비상금 1천만 원 유지, 보험료는 절대 연체 금지, 건강검진 매년 2회. 그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혼잣말을 했다. 이 노트가 결국 우리 가족을 살렸네. 그의 준비는 단순한 돈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태도의 축적이었다. 2025년 봄, 그는 여전히 마을 도서관에서 회계 상담을 했다. 그날 찾아온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레 물었다. 저도 이제 50인데요. 퇴직금이 얼마 안 되는데 뭘 해야 할까요?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일단 쓰는 돈부터 기록하세요. 기록이 쌓이면 방향이 보여요. 그 말에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난 뒤 한기현 씨는 자신이 처음 가계부를 썼던 1993년 3월을 떠올렸다. 그때의 한 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그는 그렇게 회상했다. 그의 집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벽에는 여행사진이 가득하다. 함께 찍은 사진들 속에서 그의 표정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밝다. 이제 돈 걱정 안 하세요? 이웃이 물으면 그는 웃는다. 걱정은 있죠. 하지만 불안은 없어요. 그는 하루를 정해두고 은행 앱을 열어 통장을 확인한다. 입금 내역 국민연금 253만 원.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다. 오늘도 준비 덕분에 평온하다. 며칠 전 그는 친구 한 명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정혜수, 중소기업에서 함께 일했던 오랜 친구였다. 일하다가 쓰러졌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름 석 작아주는 묘한 울림. 같은 나이, 다른 길.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노트 한 페이지를 꺼내 새로 적었다. 내일을 위한 일, 오늘도 멈추지 말 것.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걸었다. 길가에 벚꽃이 피어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준비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다. 그의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다. 그는 대기업 임원도 자산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인생을 만들었다. 일찍 준비했고 꾸준히 기록했고 위기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의 계획표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었다. 2026년 지역 아이들 재정교육 시작.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의 퇴직은 아직 안 왔어요. 그의 하루는 여전히 정갈했다. 커피향과 함께 시작해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하루. 불안 대신 평온, 후회 대신 여유. 그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한기연 65세. 일찍 준비한 사람.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 뒤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수치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통계부터 살펴보면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76% 정도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약 83%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약 80%, 30대가 약 7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즉, 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노후 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지만 실제로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약 38%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가 34%,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가 1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많은 50대가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준비가 불안정하거나 부족하다는 인식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용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5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2017년 기준 66% 정도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60세 이상 노동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동 참여율이 49% 가까이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들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단기직,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일자리는 유지하더라도 소득의 질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 절벽을 피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비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중고령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60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6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퇴직자나 고령층이 받는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해도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약 67%가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건강 악화와 일자리 상실이 50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통계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의 중장년층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갖고 있더라도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후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 반면 연금이나 근로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50대와 60대는 일을 계속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세대이자 일을 멈추면 곧바로 불안에 직면하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60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와 환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사회가 진정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려면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건강 직업 관계 학습의 균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통계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의 50대와 60대는 준비의 격차가 삶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격차는 나이보다도 얼마나 일찍 준비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이 나와 가족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0대와 60대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과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장년 네일센터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재취업과 전직 상담, 이력서 작성과 면접 코칭, 구인구직 알선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주관하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연령 이상의 경력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단순히 생계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기술을 살려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노후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고령층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나 저임금, 비정규직에 머무는 구조를 벗어나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노인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고용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생애 설계와 연계된 복합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지 돈을 모으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 직업 재교육, 효율적인 지출 관리, 가족 돌봄의 균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생애 설계 상담, 재취업 교육, 건강과 주거 상담을 통합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포털에서는 40대에서 60대 시민이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 전환,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데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과 인구 구조를 고려해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기획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멘토링, 사회적 기업 참여 같은 형태의 일자리는 개인에게 경제적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와 자존감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런 활동은 건강과 정신적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새로운 도전으로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일하는 60대와 멈춘 60대의 차이는 단순한 직업 유무가 아니라 태도와 준비의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제 개인과 가족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일자리 지원 제도, 재취업 프로그램, 생애 설계 서비스, 지역사회 활동 기회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맞게 제도를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불안한 노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장년층을 위한 직업재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해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새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스웨덴은 고령 노동자가 일정 나이가 지나도 고용보험 혜택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미국은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비영리기관과 연계해 55세 이상에게 맞춤형 직무훈련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이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이고 은퇴 후에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멈춰 섰고 한 사람은 다시 걸었다. 한 사람은 손에 주름진 이력서를 쥐고 울었고
한 사람은 낡은 노트를 펴며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세상을 원망하며 등을 돌렸고, 누군가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손을 내밀었다. 그 길 끝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빛을 보았다. 하나는 후회였고, 하나는 평온이었다. 삶은 그렇게 우리가 멈추느냐, 다시 걷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사실 그 출발선은 같았습니다.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퇴직금을 손에 쥔 순간엔 똑같이 이제 좀 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선택이 달랐습니다. 정혜수 씨는 멈췄고 한기현 씨는 걸었습니다. 한 사람은 일을 떠났고 한 사람은 일을 다시 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삶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일의 가치를 지키며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았지만 그 결과는 인생을 갈랐습니다. 정혜수 씨의 낡은 이력서는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상처가 묻어 있었죠. 그는 세상을 향해 이제 나를 써줄 곳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세상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반면 한기현 씨의 노트에는 한 줄 한 줄 자신의 내일을 향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할 때마다 그 노트를 펼쳐보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고 저녁마다 스스로에게 오늘도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준비에서 시작되어 평온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늙음이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높아지고 기회는 더 멀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손을 다시 뻗는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늦었어.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한 사람의 책임자로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그 힘으로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배우고,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대와 60대의 진짜 지혜 아닐까요? 누군가는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거창한 답을 찾지 말고 오늘 하루를 조금만 다르게 살아보세요. 걷던 길을 바꿔보고 잊고 지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 아주 작은 계획 하나를 써보세요. 그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과거에 머물렀고 한 사람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멈춘다면 세상이 나를 잊을 것이고 걸어간다면 세상이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모두 한기현 씨처럼 평온한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후회하기엔 너무 아깝고 시작하기엔 아직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가 준비된 사람의 하루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손에도 낡은 이력서가 아니라 미소로 가득한 인생의 노트가 들려있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꾸는 건 돈도 운도 아닌 멈추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